안녕하세요. 어느덧 50대 중반에 다다른 남자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삶의 굴곡을 겪었는데요. 지금부터 그 삶의 굴곡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왜 있었다 라고 표현했는지는 이후에 천천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와 아내는 어린 시절 한 동네에서 자란 소꿉친구였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성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던 어린 나이부터 가깝게 지냈었죠. 그래도 나이가 조금씩 차면 각자 동성 친구들과 무리를 이룰 법도 한데 저희 두 사람은 늘 함께였습니다. 다른 친구는 없었죠. 그 이유는 동네의 다른 아이들이 저희를 따돌렸기 때문입니다. 따돌림의 이유는 저와 제 아내가 남의 집 허드렛 일을 도우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던 가난한 집의 자식들이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항상 공부로 성적 상위권을 차지했으며 선생님들께 똘똘하다는 소리를 매일같이 들었지만 집에 돈이 없어서 학업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동네 어른들과 또래 아이들의 멸시에도 저는 행복했어요. 제 아내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20살이 되자마자 결혼을 한 저와 아내는 없는 살림에도 서로를 위하며 살았어요. 매일 아침 아내는 저를 향해 다정히 웃어주며 당신이랑 결혼해서 나는 너무 행복해 라고 이야기해주곤 했습니다. 저는 제가 행복한 만큼 아내도 행복하길 바랬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죠. 아내에게 더 좋은 옷을, 더 좋은 음식을 선물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다행히 저희 가족의 살림살이는 점점 나아졌습니다. 저희가 살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작은 전셋집 하나를 얻을 정도가 되었으니까요. 열심히 살고 살림이 나아지는 것이 눈에 보이니 동네 사람들의 태도도 묘하게 부드러워졌습니다. 명절이 되면 먼저 와서 음식을 나눠주기도 하셨고 가끔 안부를 물어오시는 분들도 계셨죠. 주변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는 동안에는 천사 같은 딸아이도 저희 부부에게 찾아와 주었고 저는 좋은 머리를 살려 사무직으로 회사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학벌은 안 좋아도 일머리가 있으니 일은 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아내는 점차 나아지고 있는 형편에 감사함과 만족함을 느끼며 주어진 것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가 지금의 삶에 만족하며 행복할 수 있었던 건 주어지지 않은 것들을 누려본 적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유로운 삶을 구경해 본 적도 없고 그 삶에 포함되어 본 적도 없었다 보니 없는 게 당연했던 것이죠. 이러한 현실의 비극을 깨닫게 된 시기는 저희 딸이 돌이 될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의 먼 친척이 결혼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평소엔 연락도 잘 안 하는 친척인데 왜 이렇게 먼 시골까지 청첩장을 보내왔나 궁금해서 확인을 해보니 먼 친척과 결혼하는 남자의 집안이 매우 잘 사는 집안이더군요. 사업하는 집안이라 하객들이 엄청 많이 올 거래. 그런데 우리 친척 언니네는 알다시피 주변에 아는 사람이 많이 없고 그래서 먼 친척들이라도 어떻게 데려오려고 하나 봐. 오고 가는 교통비까지 다 대준다는데 애기 데리고 서울 한번 다녀와 볼까? 나 서울 한 번도 못 가봤잖아. 아내는 조심스럽게 서울에 가보고 싶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아내의 모습을 봤는데 서울을 안 갈 이유는 없었죠. 저는 아내와 함께 결혼식에 입고 갈 단정한 옷을 한 벌씩 마련하고 서울 여행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다가온 결혼식 당일 예식장에 도착한 아내와 저는 벌어진 입을 다무는데 한 세월을 보내야 했어요. 예식장이 위치한 호텔 로비의 천장은 하늘로 빛이 쏟아 있었고 그 가운데에는 저희 집 거실만한 크기의 샹들리에가 놓여 있었습니다. 예식장 안은 화려한 생화로 꾸며져 있었고 은은하고 고급진 조명이 버진 로드를 밝히고 있었죠. 손님으로 온 하객들은 모두 딱 봐도 고급진 옷들을 입고 있었고 이렇게 의리의리한 곳이 익숙하다는 듯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또 얼마나 친절한지 단아하고 우아한 서울 말씨로 저희에게 자리를 안내해 주었어요. 와, 진짜 엄청나다. 여기서 결혼하려면 얼마가 드는 걸까? 그러니까. 상상만 해도 간이 떨린다. 간이 떨려. 저와 아내는 예식장과 호텔을 구경하며 시답잖은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내의 감정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신부 대기실에 다녀온 후부터 아내의 표정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저에게 맡긴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결혼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관심이 없었고 결혼식에 와줘서 고맙다는 신랑 신부의 인사도
듣는 둥 마는 둥 했죠. 저는 그런 아내의 행동에 대신 사과의 말을 전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고 결국 그날 예정되어 있던 서울 여행도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그런 게 있으면 말을 해줘야 알지. 이렇게 아무 말 안 하고 입 꾹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해? 아내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그날 이후로 일주일이 지나서야 꾹 다물어 놓았던 입을 열었습니다. 그 언니 드레스 입은 거 봤지? 저는 왜 지금까지 말을 안 했냐? 내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아냐? 등의 할 말이 많았지만 아내가 이렇게라도 입을 열어준 게 고마워서 아내의 말에 열심히 대답했습니다. 봤지. 여보랑 닮아서 그런지 아름다우시더라. 아내의 기분을 풀어주고자 한 말이었지만 아내의 반응은 앙칼졌습니다. 뭐? 그 언니가 뭘 나랑 닮아? 왜 그래? 언니랑 닮았다는 게 듣기가 싫어? 그러면 그렇게 말 안 할게. 미안해. 내가 훨씬 젊고 예쁘잖아. 나는 애도 한 명 낳았는데 내가 아직 더 젊고 예뻐 보인다고. 아내는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젊고 예쁘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했어요. 알아, 당신이 더 예쁘고 젊어. 그건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느낄 거야. 아내는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것인지 이 말이 끝나자마자 저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렇지?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런데 왜 그 언니만 그렇게 예쁜 드레스를 입고 그렇게 화려한 데서 결혼을 하는 거야? 내가 그 언니보다 못한 게 뭔데? 우리 집이나 그 언니 집이나 큰 차이도 없어. 그 언니네 집도 겨우 벌어먹는 수준이라고. 아내는 제 눈을 마주치지 않고 동공이 풀린 채로 중얼중얼 거렸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말에는 몇 가지 잘못된 오류가 존재했어요. 아내의 친척 언니의 부모님은 두 분 다 공무원이셨습니다. 엄청나게 넉넉한 부자는 아니지만 딱 평균적으로 살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되셨죠. 하지만 저는 이 말을 아내에게 할 수 없었어요. 제 눈에 아내는 아슬아슬해 보였거든요. 아, 그 언니가 선생이라 그런가? 그치? 어느 집이나 교사 며느리는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사람은 배워야 돼. 나보다 늙고 못생긴 언니가 돈 많은 집에 시집간 건 언니가 공부를 잘해서 그랬어. 나도 공부만 할 수 있었으면 이렇게 살진 않았을 텐데. 나도 그렇게 멋있는 데서 화려한 웨딩드레스 한번 입어볼 수 있었을 텐데. 이 말에도 오류가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학교를 다니는 동안 아내는 단 한 번도 공부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공부에 관심이 있고 공부를 잘한다 소리를 들은 건 저였죠. 아내는 함께 책을 보자는 제 요구에 단 한 번도 응한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공부를 운운하며 자기 인생을 한탄하다니 뭔가 단단히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부쩍 불만이 늘었습니다. 당신도 나 무시하는 거야? 내가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다고 무시하는 거지?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 자꾸만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해?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봤자 남들이 사는 인생 발바닥도 경험해보지 못할 텐데 이럴 거면 확 죽어버리는 게 나아. 저는 열심히 이런 아내를 타일렀습니다. 여보, 우리가 남들에 비해서 가진 게 없긴 하지만 우리 처음 결혼했을 때를 생각해봐. 아니, 우리 어렸을 때를 생각해봐. 그때에 비하면 지금 어때? 우리 이제 우리 이름으로 계약된 전셋집도 있고 가구도 조금씩 새 거로 바꾸고 있어. 조금만 더 노력하면 더 좋은 집으로도 갈 수 있고 점점 나아지고 있는데 왜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제발. 아내는 제 말을 들을 생각이 없는 듯 했습니다. 내가 부정적이라고? 아니, 이게 현실이야. 긍정적인 생각? 웃긴 소리 하지 마. 긍정적인 생각은 돈에서 나오는 거야. 겨우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오면서 무슨 자격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논해? 당신은 양심이 없어? 아내는 이런 말로 저에게 상처 주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후엔 빚을 내서 사치를 부리기도 했죠. 늘 아내를 이해하고 타이르려 노력했던 저는 아내가 빚을 지고 온 날 아내에게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 당신 지금 생각이 있는 거야? 이 가방이 사는데 꼭 필요해? 필요하다면 다른 가방을 살 수도 있잖아. 왜 굳이 명품이어야 하는데? 이 시골에서 명품 가방을 들고 갈 데가 대체 어디 있냐고! 당장 돈 모아서 더 넓은 집으로 갈 생각을 해도 모자란 상황에 사치가 웬 말이냐고! 아내는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빚까지 내서 가방을 산 것에 미안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죠. 이게 다 당신 때문이잖아. 당신이 돈만 잘 벌었어봐. 내가 빚을 낼 일이 없었겠지. 자기 와이프한테 좋은 옷 한 벌 못 지어주는 걸 미안해하지는 못할 망정 어디서 큰 소리야.
남자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때 깨달았습니다. 제 눈앞에 있는 사람은 한 푼 두 푼,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어서 모은 돈으로 사준 금가락지에 기뻐하던 과거의 제 아내가 아니었어요. 아내는 제가 이렇게 화를 내면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아무 말 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아내에게 모든 것을 맞춰줄 순 없었습니다. 저희에게는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아이가 더 크기 전에 방이 하나 더 딸린 집으로 이사를 가야 했고 아이의 미래를 위해 저축도 해두어야 했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사치를 책임져 줄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일어난 사건은 저의 이런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우울함을 그대로 답습했어요. 엄마가 울면 자신도 울고 엄마가 우울해하면 자신도 우울해했죠. 하지만 엄마와 분리되어 저와 시간을 보내면 금방 웃음을 회복했기 때문에 저는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 시간을 1년 가까이 보내다 보니 아이는 더 이상 엄마의 감정 상태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고 밝게 성장하는 듯 보였습니다. 아내의 상태가 이상해진 후 모든 집안일은 저의 역할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퇴근을 하자마자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 찌개물을 올려두었어요. 찌개물을 올리자마자 갑자기 찾아온 요의에 저는 급하게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급한 불을 끈 그 순간, 으아! 화장실 밖으로 아이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곧장 화장실 밖으로 튀어나갔고 제가 본 광경은 처참 그 자체였습니다. 아내의 손에는 제가 가스 위에 올려둔 냄비가 들려 있었고 아이는 손을 부여잡은 채 엉엉 울고 있었어요. 네, 아내가 뜨거운 물을 아이 손에 부은 것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야? 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내는 남아있는 뜨거운 물을 아이의 머리 쪽으로 향해 들었습니다. 저는 온몸을 날려 아이를 끌어안았고 뜨거운 물은 제 등을 적셨습니다. 저는 제 등이 뜨거운 것도 모른 채 아이를 안아 화장실로 옮겼고 아이의 손을 차가운 물로 헹궜어요. 저는 제가 화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응급실에 가서야 알았습니다. 아버님도 화상 입으셨잖아요. 뜨거운 물 소동 이후 아이는 손등에 저는 등 뒤에 화상 흉터를 얻게 되었습니다. 대체 왜 그런 일을 벌인 건지 묻는 저의 질문에 아내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느 날부터 뜨거운 물을 만져도 뜨거운 물건을 만져도 아무 느낌이 안 나. 차가운 물이나 뜨거운 물이나 똑같아. 그래서 나만 그러는 건지 다른 사람도 그러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어. 충격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루 24시간을 아내와 아이의 곁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내를 병원에 보내게 되었어요. 그때 딸아이의 나이는 2살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아내가 저와 아이 곁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는 더 이상 아이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아이에게도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저는 그 사실만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무조건적으로 맞춰주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사달라는 건 사줬고 아내의 사치를 감당하기 위해 투잡, 쓰리잡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일을 나가야 하는 날이면 아이를 주변 지인에게 맡기기도 허다했죠. 어느 날은 아내가 서울로 이사를 가자고 하더군요. 서울의 집값을 생각하고 잠시 멈칫하긴 했지만 저의 주저함이 느껴지자마자 엉엉 울며 신세 한탄을 하는 아내의 모습에 더 이상 고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겨우 얻은 전셋집을 정리하고 그동안 모아둔 돈까지 합쳐 서울 단칸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아내는 아이에게 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는 어린 나이부터 유치원을 가게 되었어요. 저는 출근을 할 때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퇴근길에 아이를 데려오는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서울로 이사를 가자 아내의 사치는 더욱 심해졌어요. 아내는 자신을 의사 부인이라고 소개하며 강남권 사모님들을 만나기 시작했죠. 수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아내는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옷을 또 사려고? 며칠 전에도 백화점 다녀왔잖아. 모르면 말을 하지 마. 그 여자들은 한 번 입었던 옷 다시는 안 입어. 나더러 질 떨어지는 옷을 입으라는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자주 옷을 살 거면 차라리 좀 저렴한 걸로 하던가. 이거 한 벌에 100만 원도 넘잖아. 이게 그나마 거지인 남편 생각해서 싸게 산 거야. 더 비싼 거 사려면 살 수 있지. 저는 문을 쾅 닫고 집을 나간 아내의 자리만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고 아내의 사치는 투잡 쓰리잡으로도 해결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계획이 있었어요.
자격증을 따서 기술직 일을 구할 생각이었죠. 어떻게든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두는 게 저에게도 아내에게도 아이에게도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사치가 시작된 이후부터 이런 목표를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뼈 빠지게 일하면서 살아온 제 인생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나는 대체 뭘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건 바로 저를 빤히 바라보는 딸의 눈동자였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내는 몰라도 저는 단 한 번도 딸 앞에서 소리를 높인 적이 없었거든요. 딸은 화가 잔뜩 난 제 모습에 놀란 듯 보였어요. 저는 서둘러 미소를 띠고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미안해, 놀랬지? 아빠 화난 거 아니야. 아빠랑 공원으로 놀러 갈까? 이제 갓 4살이 된 딸은 제 옷을 손에 말아준 채 어깨에 고개를 묻었습니다. 공원에서 잠든 아이를 집에 눕히고 아내를 기다리는데 아내는 새벽 3시가 다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어디를 다녀온 거냐, 밥은 먹었냐는 제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고 그렇게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저는 아내가 잠을 자는 걸 확인하고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유치원 선생님으로부터 급하게 연락이 오더군요. 수연이 아버님이시죠? 그게 수연이 어머님이 오셔서 아이를 데려가셨다고 해서요. 네? 수연이 엄마가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수연이 어머님이 오셨나 봐요. 전에 한번 수연이 어머님을 뵌 적이 있었던 보조 선생님이 계셨는데 보조 선생님이 수연이 귀가시켰다고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하시네요. 저는 급하게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이상한 불안감이 들더군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 라는 생각을 속으로 되뇌며 그렇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문을 연 순간 저는 저의 불안함이 현실이 된 것을 몸으로 느꼈어요. 집안은 누군가 뒤진 것 마냥 난장판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더 불안한 것은 아무것도 사라진 게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짐, 제가 숨겨놓은 비상금, 그리고 아이의 짐까지 모두 그대로였어요. 사라진 것은 아내와 아이뿐이었죠. 아이가 입던 옷, 쓰던 장난감, 하물며 기저귀 하나도 사라져 있지 않았어요. 불안했습니다. 대체 이 사람이 아이를 어떻게 한 건지 그 뒤의 이야기는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곧장 밖으로 튀어나가 아내가 갈 만한 곳을 모두 뒤졌습니다. 길 가는 사람을 아무나 붙잡고 아내와 딸의 흔적을 뒤쫓았죠. 하지만 아내와 아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잠도 못 자고 3일 밤낮을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저는 결국 아무 소득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지만 집에는 냉기만 가득했고 집은 제가 처음 나갔을 때와 마찬가지로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의 단서라도 얻고자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버스표라도 흘리진 않았을까, 영수증이라도 흘리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렇게 열심히 집을 정리했지만 제가 얻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건 아동용 손장갑과 반짝이, 그리고 12색 매직 세트였어요. 후회스럽습니다. 엄마가 그 모양이면 엄마와 아이를 분리시키고 아이를 따로 키워야지. 딸은 무슨 죄냐? 라고 말한 아이를 가끔 봐주는 지인의 말을 애써 무시한 벌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변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저는 여전히 제 아내를 사랑했어요. 아내의 과거 모습을 잊지 못했고 언젠간 아내가 예전 모습으로 돌아오겠지 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헛된 희망이라는 걸 깨달은 건 딸아이를 잃어버린 후였죠. 후회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아내를 포기했으면 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중얼거리며 저는 제 손에 쥐어진 아동용 장갑을 움켜쥔 채 엉엉 울었습니다. 제가 손에 쥐고 있던 장갑은 아이 손에 있던 흉터를 가리는 용도였어요. 유치원 아이들은 손에 흉측한 흉터가 있는 저희 딸을 계속해서 멀리했습니다. 딸은 어린아이임에도 자신의 흉터가 환영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결국 저는 아이에게 장갑을 끼워주었고 아이가 너무 상처받지 않도록 그 장갑 위에 그림을 그려주곤 했습니다. 흉터를 가리기 위해 장갑을 꼈을 때의 아이는 우울해 보였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그려진 장갑을 낀 아이의 모습은 행복해 보였어요. 그렇게 새 장갑에 그림을 그려주는 건 저와 아이의 취미이자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하나 남은 아이의 장갑이 다 닳도록 아내와 아이를 찾아다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목숨은 붙어 있는 건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희망을 버릴 수 없었어요. 저는 전국의 여관을 전전하며 아내와 딸을 찾아 헤맸습니다. 국가시설 같은 곳도 가리지 않고 찾아다녔죠. 하지만 2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내와 딸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공허한 마음으로 터덜터덜 발길 닿는 대로 걸으며 한 여관에 도착한 저는 앳되어 보이는 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어디 계시니? 엄마는 잠깐 슈퍼 가셨어요. 주무시러 오신 건가요? 딸이 살아있다면 딸보다 두세 살 정도 많을 듯한 남자아이는 나이에 비해 똑부러져 보였습니다. 그래, 하루, 아니, 이틀 정도 묵을 거야. 여기 열쇠요. 씻는 도구는 방 안에 있을 거예요. 우선 방 안에 계시면 엄마가 계산하러 방으로 가실 거예요. 그래, 고맙다.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겨우 방으로 향했습니다. 씻지도 못한 채로 방에 머물르이니 온갖 생각이 다 들더군요. 주머니에 줄곧 간직하던 아이의 장갑을 꺼내보았습니다. 이미 다를 대로 다른 장갑을 쫙 펴보니 제 손에 반도 안 되더군요. 살아있다면 이 장갑은 이제 안 맞겠지. 그 작은 장갑으로 제 두 눈을 덮었습니다. 두 눈을 덮자 그날 오후 관할 경찰서에서 들은 말이 생각났어요. 선생님, 마음은 이해하지만 솔직히 이렇게까지 찾아다니는데 흔적도 안 남은 건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선생님의 아내분과 아이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몰라요. 주변 경찰들이 말렸지만 그 경찰은 잠시만, 선생님도 아실 건 아셔야지. 이렇게 계속 찾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 희망 고문이야. 라고 말하며 저에게 현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포기하세요, 선생님.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죽자. 그냥 죽자. 저는 얼마나 누워있었는지 모를 이불에서 일어나 가죽 허리띠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천장에 목을 메었어요. 점점 시야가 흐려지고 온몸에 힘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을 때 갑자기 제 주변으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장 끌어서 내려! 숨은 쉬어! 인공호흡 해봐! 119는 불렀어? 시끌시끌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린 후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제가 눈을 뜬 곳은 병원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낸 신음소리에 헐레벌떡 들어온 간호사는 서둘러 의사를 불렀습니다. 정말 위험했습니다. 이리저리 내 몸을 살피던 의사는 이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의사가 떠난 자리에는 처음 보는 사람이 서 있었어요. 여관 카운터에서 봤던 아이와 똑 닮은 것으로 봐서 아이의 아버지 같았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로 추정되는 사람은 저를 보고는 대뜸 화를 냈어요. 거 젊은 사람이 왜 벌써부터 죽으려고 들어요? 충분히 화가 날 만한 상황이죠. 저였어도 화를 냈을 겁니다. 본인의 영업장에서 사람이 죽어나갔다는 소문이 나면 좋을 게 하나도 없을 테니까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죽을 생각으로 여관을 찾아간 건 아니었어요. 그냥 혼자 방에 누워있다가 충동적으로 그만. 난감한 상황을 만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영업 중인 곳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겨우 몸을 일으킨 저는 고개를 연신 꾸벅이며 죄송스러운 마음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럴수록 사장님의 표정은 더욱 일그러져 갔어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내가 죽다 살아난 사람한테 왜 남의 영업장에서 죽고 난리냐? 라고 말할 사람처럼 보이쇼? 내 말은 왜 젊은 양반이 더 살아볼 생각은 안 하고 죽을 생각부터 하냐 이 말이야. 사장님은 화가 많이 난 듯 보이셨고 저는 그 앞에서 기가 죽은 채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숨쉬는 것조차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사장님의 등을 밀치며 등장했습니다. 정신없을 사람한테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좀 쉬게 냅두지. 앙칼진 목소리로 등장한 사람은 사장님의 아내였습니다. 아유, 미안해요. 정신도 없을 텐데. 이 사람이 걱정이 돼서 그래. 나쁜 마음으로 그러는 건 아니니까 너무 마음 상하지 마요. 그나저나 몸은 좀 어때요? 어디 불편한 데는 없수? 다정한 말을 듣자 마음이 조금 풀렸는지 저는 그제야 사장님 부부를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은 저보다 나이가 꽤 많아 보이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두 분 모두 50세이셨습니다. 제 부모님과 나이가 같으셨죠. 저보다 22살이나 나이가 많은 두 분은 친절한 분들이셨습니다. 사장님은 화가 많이 난 것처럼 보이셨지만 계속해서 제 편의를 살피셨고 여기 왜 이렇게 건조해? 병원이 이렇게 건조해도 돼? 라며 젖은 수건을 널어놓으신다든지 병원밥이 부실해 보인다며 몰래 간식거리를 사다 주기도 하셨어요. 물론 간식은 사장님의 아내분께 맡겼지만요.
어느 정도 상황이 파악이 되고 몸이 진정된 이후에야 저와 사장님 부부는 진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여전히 약간의 화가 남아있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우리 아내랑 장을 보고 돌아왔는데 아이가 이상한 소리를 하더이다. 아까 한 손님이 왔다 갔는데 묘하게 이상하다고. 원래 그런 얘기를 하는 애가 아닌데 영 꺼림칙해서 방으로 가보니 그 사달이 나 있었소. 아휴, 그건 죄송합니다. 아이가 많이 놀라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미안하다는 소리 들으려고 한 말이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자네 신분증을 보려고 지갑을 열었는데 가족 사진이 있더군. 혹시 아이가 있나? 사장님의 질문을 들은 저는 어떻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할지 한참 동안 고민했고 제가 겪은 모든 사건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 부부는 제 이야기에 깊게 공감해 주셨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어요. 저의 모든 이야기가 끝난 후 사장님의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어본 적이 없어서 자네의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조금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는 아이를 아주 늦게 가졌어. 40이 넘어서야 겨우 첫 아이를 안았지. 만약에 그 아이가 사라진다고 하면 나는 아마 제 인생을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런데 말이야, 내가 50년 동안 인생을 살면서 느낀 게 있어. 살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든 길이 열린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세상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우연이 넘친다는 게 두 번째야. 그동안 자네는 아내와 딸을 위해 인생을 바쳤네. 맞지? 네, 맞습니다. 이제는 자네 목숨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는 게 어떻겠나. 살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든 길이 열린다네. 내가 처음 여관을 시작할 때도 그랬어. 사장님의 이야기는 꽤 흥미롭게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빚보증을 잘못 서셔서 우리 아내와 나는 졸지에 길거리 신세가 됐지. 비는 왜 또 그렇게 쏟아지는지. 비를 피하려고 들어간 폐건물이 바로 지금의 우리 여관일세. 나와 아내는 그 여관을 아주 싼값에 인수해서 매일 닦고 또 닦았어. 손님이 자주 오는 건 아니었어. 그저 두 사람 입에 풀칠할 정도만 됐지. 하지만 우리는 오는 손님을 항상 극진히 모셨어.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 정말 기회가 오더군. 우리 여관 뒤쪽으로 도로가 뚫린 거야. 그 이후엔 태어난 아이를 모자라지 않게 키울 수 있을 정도로 수입이 생기기 시작했어. 참 다행인 일이지. 사장님의 이야기는 흥미롭긴 했지만 저에게 큰 감동을 주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뭐 할까요? 아내도 아이도 잃어버렸는데요. 그도 그럴 게 당시에 저는 삶의 모든 목표를 잃은 상태였으니까요. 그런데 사장님의 이 말 한마디로 저는 잃어버린 삶의 목표를 다시 찾았습니다. 사람은 포기할 수 있어. 하지만 부모라면 포기하면 안 돼. 머리가 멍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이 사람아, 내가 아까 말하지 않았는가. 세상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우연이 넘친다고. 경찰이 포기하라고 했다고 진짜 다 포기하는 게 어딨어? 지금도 이 세상 어딘가에는 자네 딸이 멀쩡히 살아 숨쉬고 있을지도 모르네. 그 피덩이 같은 아이를 두고 떠나버릴 거야? 그렇게 쉽게 자네와 딸의 인연을 포기할 텐가? 아니요, 아닙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은 저는 숙박업에 뛰어들었어요. 그동안 전국을 다니며 수많은 숙박시설을 겪어본 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고 저는 17년 만에 대형 호텔의 CEO가 되었습니다. 망해가는 호텔을 인수한 후 사업 계획서를 들고 다니며 해외 자본의 투자를 받은 덕이었죠. 저는 시골에서 온 가난한 청년의 성공기로 유명세를 띠며 다양한 매체에 노출되게 됐습니다. 눈에 띄는 걸 싫어하는 성격임에도 매체에 기꺼이 저를 드러낸 것은 바로 아내와 딸을 찾기 위함이었어요. 딸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자는 다짐으로 치열하게 살던 저는 어느 날 잊고 있던 과거의 인연을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생사의 기로에서 저를 건져내 주셨던 여관 사장님이었죠. 저는 곧장 그 여관으로 향했고 여관 앞에 차를 세운 채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관의 외관이 눈에 띄게 허름해져 있었기 때문이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니 낯이 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바로 사장님 부부의 아들이었어요. 예전에 앳된 얼굴은 어디 가고 건실한 청년이 남았더군요. 여관의 내부는 낡긴 했지만 청결했습니다. 거미줄이나 먼지 하나 없었죠. 사장님 부부 아들에게 제 이야기를 하니 그는 매우 반가워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버지랑 어머니는 잘 계시나? 이 질문을 들은 사장님 아들은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게 아버지는 몇 년 전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거라 그동안 준비해왔던 리모델링도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계약금만 날리게 됐죠. 지금은 보시다시피 폐업 직전의 상태입니다. 어머니가 겨우겨우 운영하고 계세요. 이후 만나게 된 여자 사장님은 여전히 선한 인상이셨지만 얼굴이 그리 좋아 보이진 않으셨습니다. 제 생명의 은인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것을 차마 두고만 볼 수 없었던 저는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밝히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드님을 저희 호텔 직원으로 취직시키는 건 어떠실까요? 그렇게 하면 여관 운영을 안 하더라도 두 분 생계에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들어오면서 봤는데 관리가 매우 잘 되어 있더군요. 이게 모두 아드님 솜씨지요? 여자 사장님과 아들 모두 제 제안에 동의해 주었고 그 다음 주부터 사장님의 아들 희도군은 저희 호텔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서로가 서로에게 은인이 되어준 것이죠. 희도군은 입사한 지 3년 만에 호텔 분점 지배인이 될 정도로 그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저를 보는 사람들마다 저런 인재는 어디서 데려오는 거냐라며 감탄을 금치 못할 정도였죠. 그렇게 희도군이 지배인이 된 지 5년 후 저는 희도군에게 뜻밖의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본인의 결혼식에 주례를 봐달라는 부탁이었죠. 연애하던 여성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주례를 봐달라니 분명 감사한 제안이었지만 저는 그 제안을 쉽게 수락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하는 건 어떻겠나? 자네도 알겠지만 나는 딸을 잃어버린 아버지이지 않나? 나는 떳떳하게 사람들 앞에 서서 새로 시작하는 신랑 신부를 축하해 줄 수가 없네. 저의 이런 말에도 희도군은 강경했습니다. 그렇지만 회장님은 지금까지도 따님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대단한 아버지가 어디 또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선생님은 제 능력을 알아봐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신 은인이시니 꼭 제 결혼식의 주례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애둘러 거절했어요. 주례를 본다면 신랑 신부와 미리 만나 식사라도 해야 하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기가 어렵네. 얼굴도 보지 못하고 어떻게 주례를 본다고 하나? 다른 사람을 구해보게. 하지만 희도군은 여전히 물러서는 법을 몰랐습니다. 식사는 결혼식 이후에 해도 괜찮습니다. 이후에도 희도군에게 신부에 관한 이야기, 또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부는 아주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버림받아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해 혼자의 힘으로 법대를 졸업하고 현재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라고 했죠.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며 설득하는데 제가 어떻게 주례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저는 결국 희도군의 고집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아직도 그런 멋진 여자가 저와 결혼한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그럼 두 사람은 어디서 만난 건가? 여자친구가 출장차 저희 호텔에 들렸는데 거기서 만났습니다. 저는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참, 내 호텔이 오작교 역할을 했구만 그래. 그리고 결혼하게 된 아가씨가 참 대단해. 어린 나이에 환경 탓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열심히 노력해서 꿈을 이뤘구만.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혼식 당일이 되었고 저는 대단하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신부를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낯이 있기도 하고 왜인지 모르게 자꾸만 마음이 쓰이더군요. 처음 보는 어린 아가씨에게 이런 측은한 마음이 드는 게 이상해 생각해보니 신부의 나이가 잃어버린 제 딸의 나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이런 마음이 딸을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이내 결혼식이 시작되었고 저는 희도군과 그의 부모님과의 인연을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준비한 주례사와 덕담을 이어갔죠. 주례를 마무리한 뒤 저는 사람들 앞에 설 때면 항상 꺼내놓는 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호텔을 운영하다 보니 직원들이나 여러 매체에서나 얼굴을 드러내놓고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항상 제가 잃어버린 소중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사실 남의 결혼식에서도 이 이야기를 해야 하나 많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희도군과 그의 어머니가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말을 꺼내보고자 합니다. 저는 수백 번 입 밖으로 꺼냈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희도군의 부모님이 제 목숨을 살려주신 날 사실 저는 잃어버린 딸을 포기하라는 말을 들었었습니다. 인생의 전부인 딸을 포기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제 삶도 포기하려고 했지만 희도군의 부모님을 통해 생각을 고쳐먹을 수 있었어요. 그동안 세상이 내 딸을 포기하더라도 나는 내 딸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께 제 딸을 찾을 수 있을 만한 증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이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부디 연락을 남겨주세요. 어느새 모든 하객들의 시선은 저에게로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제 딸의 손에는 커다란 화상 흉터가 있습니다. 딸은 너무 깊고 진한 자신의 흉터를 부끄러워했고 저는 그런 아이에게 장갑을 씌워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갑에는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그려주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우울증을 심하게 앓은 아내가 딸을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4살 때 잃어버렸으니 지금 나이는 32살이죠. 이름은 강수연입니다. 이런 사람을 아신다면 부디 연락주세요. 비슷한 사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자리를 허락해준 신랑 신부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두 사람의 오랜 사랑을 응원하고 또 응원합니다. 이렇게 주례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신부가 오열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눈물을 조금 흘리는 정도도 아니었고 엉엉 울면서 오열을 했죠. 모두가 당황하며 술렁이기 시작한 그때 신부는 대뜸 자신이 끼고 있던 장갑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어요. 그 아이가 저예요. 신부는 이미 눈물로 얼룩진 화장을 연신 닦아내며 자신의 손등에 자리 잡은 화상 자국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직도 똑똑히 기억해요. 제 손에 뜨거운 물을 붓던 엄마의 모습을요. 그리고 이것도 기억해요. 온몸을 날려서 저를 감싸던 아빠의 행동도요. 엄마와 아빠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때 그 사건만은 또렷하게 기억해요. 저예요, 아빠. 제가 아빠 딸이에요. 결혼식장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뭐야? 지금 저 신부가 주례하신 분의 딸이라는 거야? 아니,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4살 때 잃어버렸다며 저것만 듣고 본인 딸인지 어떻게 알아? 신부는 주변의 소리는 들리지도 않는지 계속해서 자신이 저의 딸이라고 주장했어요. 장갑에 그림을 그려주셨다고 했죠. 제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에 가장 행복했던 추억은 바로 아빠와 장갑에 그림을 그리는 거였어요. 엄마가 제 손을 잡고 집을 나선 날 아빠가 오늘 장갑에 반짝이 붙여준다고 했는데 라고 말했던 것도 똑똑히 기억하고요. 제가 사라지던 날 분명히 아빠는 장갑에 반짝이를 붙여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새로운 색깔로 그림을 그려주겠다고도요. 신부의 주장은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딸에게 더 예쁘고 신기한 장갑을 선물해 줄 수 있을까 항상 고민했고 그 결과로 반짝이를 선택했었거든요. 신부는 제가 아리송한 표정을 짓자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아빠의 얼굴도 이름도 살던 집도 주소도 기억나지 않지만 아빠와 함께 장갑에 그리던 그 순간만큼은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뿐만 아니에요. 아빠가 쏟아지는 끓는 물에서 저를 구해주셨던 그 순간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이래도 제가 아빠 딸이 아니에요? 혹시나가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보다 더욱 자세하게 그때의 상황을 설명할 수는 없었어요. 장갑에 붙여주는 반짝이, 화상, 그 무엇도 제가 어디에서 말한 적이 없는 내용이었으니까요. 하객들과 신랑, 가족, 친지들 모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할 때 제가 나섰습니다. 지금 여기서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실제로 제 등에는 커다란 화상 흉터가 있습니다. 우울증을 앓던 아내로 인한 사고 때문이었죠. 제 말을 들은 신부, 아니 제 딸 수연이는 그 큰 눈에 눈물을 가득 담은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의심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신부, 아니 김일영 양은 제 딸 강수연이 맞습니다. 이 말을 마치자마자 곳곳에서는 박수와 함성 소리가 터져 나왔고 저는 곧장 단상 밑으로 내려가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분명 27년 전에는 품 안에 자그마한이 들어왔는데 27년 만에 만난 딸은 저보다도 훌쩍 커 있었습니다. 눈물의 상봉을 마친 후 많은 하객들이 저와 딸을 찾아 축하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람 인생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른다더니 부모 자식 간의 연은 하늘도 못 끊는다는 게 사실인가 봐요. 이렇게 보니 정말 닮았네요. 왜 몰랐나 싶을 정도예요. 저와 딸, 그리고 사위가 된 희도군은 연신 그런 하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모든 결혼식을 마친 후 저와 딸은 마주 앉아 그동안 각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잡고 집을 나간 날 저는 곧장 고아원에 맡겨졌어요. 제 기억으로는 꽤 오랫동안 이동한 것 같아요. 그럼 네 엄마는 어떻게 된 거니? 딸은 한 차례 숨을 골랐습니다. 엄마는 저를 고아원 선생님의 손에 맡긴 후에 곧장 차도로 뛰어들었어요. 저는 엄마에게 돌아가겠다고 선생님의 손을 뿌리친 후 달려가다 그 모습을 목격했고요. 그 충격 때문인지 저는 몇 년 동안이나 말을 안 했다고 해요. 글도 못 쓰고 말도 못 하고
어떤 감정 표현도 못하는 아이다 보니 선생님들이 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었겠죠. 아내가 그렇게 허망하게 죽었다니. 이제야 아내와 아이를 찾기가 그렇게 어려웠던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죽어버리고 아이는 말을 잃었으니 저와 아이를 이어줄 어떠한 것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죠. 아빠가 미안하다. 엄마가 이상한다는 걸 알았을 때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내 욕심 때문에 너가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었어. 미안해. 딸의 눈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사과의 말을 전하는 저에게 딸은 빙긋이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저를 낳은 나이가 23살이라고 하셨죠. 아빠, 제 나이가 이제 31예요. 지금도 모르는 것 투성이에 아직도 불완전한데 23살은 어떻겠어요? 그리고 제가 사랑을 해보니 알겠어요. 사랑하는 배우자를 포기하는 게 과연 쉬웠을까요? 저는 아버지 이해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27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해요. 아직까지도 저를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딸과의 상봉 후 저는 홀로 앉아 사유가 된 희도군의 아버지와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사장님, 이젠 저의 사돈이 된 그분이 말씀하신 건 한치의 틀림이 없었어요. 첫 번째, 살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든 길이 열린다. 저는 느지막이 시작한 사업에 최선을 다해 매달렸고 그 결과 지금의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미래에 윤곽이 잡히는 걸 보던 날 저는 그 말을 한 번 더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상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우연이 넘친다. 저는 우연히 들어간 여관에서 목숨을 건졌고 그분들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 그분들과의 인연을 잊지 않고 찾아갔고 그로 인해 딸을 만날 수 있게 되었죠. 제가 희도군과 그 부모님을 만나게 된 것, 그리고 희도군과 제 딸이 만나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기막힌 우연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혹시 힘든 생활 속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진 않으신가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분명 뜻밖의 행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저의 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사연을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